1998년 일본 도쿄의 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당시 29살 야마모토 켄고는 이때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자신의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25살 미카와 눈이 딱 맞은 거예요. 양다리는 걸칠 수 없다는 생각에 켄고는 원래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며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미카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뭔가 자기 때문에 잘 사귀고 있던 커플이 헤어지는 것 같고 괜히 그 전 여자친구한테도 미안하고 켄고 나 때문에 정말 미안해요. 아이 괜찮아.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미카뿐인데 뭐. 어차피 헤어지려고 마음 먹었었어. 하지만 전 여자친구분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아이고 우리 미카 착하기도 하지. 이제 나 정리도 했으니까 잘 만나보자. 그런데 이렇게 켄고가 전 여자친구와 정리를 한 날 이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미카였어요. 어떻게 전화번호는 안 건지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와서는 야 이제 켄고 씨는 내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놓쳐. 괜히 연락하고 하다가 걸리면 너 내가 죽여버린다. 명심해. 다짜고짜 전화와서는 무서운 협박을 하고 끄는 거예요. 전 여자친구는 딱 같은 여자로서 감이 오잖아요. 그렇게 무려 1년이 흘렀습니다. 켄고는 처음에 미카의 순수하고 착한 모습에 끌려 사귄 거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미카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날은 말해봐. 전 여자친구인 케이코는 왜 만난 거야? 나 몰래 둘이 만나고 있는 거지? 왜? 걔가 다시 생각나니? 회사 앞을 지나가다가 마주친 거라고 몇 번을 말해. 그런 거 아니라고.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케이코가 아직도 당신 못 잊고 좋아서 회사 앞에서 당신 기다리고 있었을지 어떻게 아냐고. 당신 아직도 케이코 못 잊은 거야? 나보다 케이코 전 여자친구가 더 좋은 거지? 그런 거지? 별다르게 켄고가 의심을 살 만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매일 대화가 이런 식인 거예요. 어찌 사귀면 사귈수록 이런 의심이 더 심해지는 듯한. 켄고는 숨이 막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결국 이제 정말 지쳤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이별을 고하니 이 미카 갑자기 또 180도 돌변합니다. 무슨 혼자서 연극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방금까지도 열불을 막 내더니 아이 왜 그래? 화난 거야? 왜 그래?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 나 아직도 사랑하잖아. 그치? 하지만 이미 질릴 대로 질린 켄고는 이 모습조차 무서운 거예요. 왁 하다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하자. 진짜 미안하다. 결국 교제 1년 만에 켄고는 미카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딱 그날 회사에서 야근하고 저녁 한 12시쯤 집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 미카가 서 있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해? 뭐야, 왜 이제 왔어? 한참 기다렸잖아. 같이 저녁 먹으려고 기다렸지. 야, 지금 저녁 12시가 넘었어. 무슨 저녁이야. 괜찮아. 뭐 5시간 정도밖에 안 기다렸는데 뭘. 얼른 들어가자. 이 모습에 켄고는 또 기가 차는 거예요. 왜 이래 미카. 제발 그만해. 집에 돌아가. 뭐야 왜 그래. 낮에 그 일 때문에 그래? 내가 미안하다니까. 헤어지자는 말 진심이야. 우리 진짜 헤어지자고. 다신 찾아오지 마. 그렇게 켄고는 혼자 바로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미카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걱정돼서 마음에 걸리는 게 아닌 내가 가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 미카 계속 혼자 내 집 앞에 서 있을 것 같은 느낌.
혹시나 싶어서 씻고 몇 시간 지나가지고 설마 하면서 창문으로 밖을 쓱 보니 와, 밖에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네. 우리 집 앞에 그대로 아직 서 있네. 쟤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캥고가 모직에 들어온 후에도 몇 시간 동안을 그렇게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미카는 캥고와의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몇 주 더 지나 또 일이 터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캥고와 미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캥고가 아침 출근을 딱 했는데 보는 직원들마다 계속 캥고한테 축하한다고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축하한다는 거야? 나 승진했나? 알고 보니까 승진은 무슨 미카가 회사 직원들한테 저 캥고 씨랑 결혼해요. 사실 사내 연애다 보니 비밀리에 1년 넘게 사귀고 있었거든요. 꼭 오셔서 저희 결혼 축하해주세요. 청첩장을 돌린 겁니다. 결혼한다고. 결혼 청첩장을. 자기 혼자 만들어가지고 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바로 캥고는 미카를 따로 불러 따졌습니다. 야,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미쳤어? 아이, 왜 그래. 날짜가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올 가을이 좋다고 했었잖아. 이제 회사 사람들이 우리 관계 다 알았으니까 결혼해야지. 어떡해. 그치? 자기야, 난 자기 너무 사랑해. 난 늘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와, 이 정도 되니까 캥고 애정보다는 이건 뭐 미친년 아니야. 와, 잘못 걸렸다. 내가 이상한 년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에 다소 무섭기도 하면서 같은 회사에 이건 같이 못 다닌다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냅니다. 미카 때문에. 그리고 이때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쉬면서 우연히 이때 전 여자친구인 케이코를 만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케이코가 전화 왔었던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사실 너랑 헤어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미카 그 여자가 나한테 전화 왔었다. 좀 너에 대한 집착이 심해 보였어. 너 좀 조심해. 이 얘기를 듣고 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겠죠. 자기 앞에서는 전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면서 착한 척 다 해놓고 뒤에서는 이러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말까지 듣게 되니 캥고 집에 들어갈 때도 미카가 있나 없나 주위를 살피게 되고 집에 들어가서도 혹시나 싶어 살피게 되고 그런데 다행히도 회사를 그만두고 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하긴 미카도 이제 포기했겠지. 퍽이나 바로 다음날 어떻게 한 건지 캥고가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와, 현관에 신발이 하나 더 있네. 미카가 들어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왔어? 저녁 준비 다 했어. 같이 저녁 먹자. 라고 하면서 와, 너 어떻게 들어온 거야? 뭘 어떻게 들어와. 열쇠 수리공 불렀어. 와, 너 당장 나가. 너 정말 미친 것 같아. 당장 나가라고. 그랬더니 미카, 당신 나한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 그래봤자 당신은 나한테서 못 벗어나. 난 평생 당신 곁에 있을 거니까. 그러면서 캥거 앞에서 칼로 자기 손목을 그어버린 겁니다. 자기 손목을. 놀란 캥거는 바로 119에 신고를 하는데 피를 엄청 흘리고 막 실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이 미카의 시선은요, 캥거한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봤지? 넌 날 못 벗어나. 절대로. 내 곁에서 도망칠 생각 전혀 1도 하지 마. 와,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미 미카는 정상이 아니라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미쳤잖아요. 자기 손목까지 그었어요. 뭔 짓을 못하겠냐고요.
무서워진 캥고는 결국 새롭게 구한 회사에 해외 발령을 신청하고 그게 오케이가 나면서 미국 지사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미카 때문에. 다행히 미카가 없는 캥고의 미국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그에 따라 캥고 역시 미카에 대한 끔찍한 기억을 잊어갔어요. 그렇게 3년 후 캥고는 일본으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일본으로 오자마자 누굴 제일 먼저 보러 가겠습니까? 우리 엄마, 우리 형, 우리 가족 보러 가야죠.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딱 갔어요. 형, 엄마! 그런데 형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동생 왔어? 고생했어. 형 너무 보고 싶었어. 그런데 엄마는? 아들이 3년 만에 집에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엄마 나왔어. 이 소리에 엄마가 방에서 나오는데 어이구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었어. 고생했다. 참 너한테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얘 새아가. 엄마가 누군가를 부르니까 네 어머니 하면서 나오는데 와 설마 미카인 거예요. 캥고 인사해. 네 형수 될 사람이야. 오셨어요 도련님. 처음 뵙네요.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보고 싶었어요. 딱 모르는 척. 알고 보니까 내가 말했잖아. 당신은 어떻게 해도 날 못 벗어난다고. 평생 난 당신 곁에 있을 거라고. 거짓말인 줄 알았어? 캥고가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어떻게 따라갈 수도 없고 곁에 있고는 싶고 하니까 캥고의 형한테 계획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캥고 곁에 있을 거라고. 형이랑 결혼해서 형수님으로라도 곁에 있을 거라고. 소름이 쫙 돋았겠죠. 3년 동안은 조용했으니까 이제 포기했겠지 했는데 이제 나뿐만이 아닌 가족들까지. 캥고는 바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미카를 스토킹 혐의로 집어넣어버립니다. 정신감정 결과 어릴 적부터 계속되어 온 애정 결핍이 결국 잘못된 집착으로 발전한 것 같다고. 집착과 사랑을 혼동한다고. 이 사건은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스토킹 사건이고요. 옆에가 히와타시 히지리라는 이 스토커 사건을 담당했던 일본의 탐정조사 전문가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제가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TV에서 우리나라 어떤 연예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연예인 어떤 분이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렸다고 그런 얘기 TV 나와서 해주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연예인분도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이미 어떻게 문을 따고 들어와 있더래요. 옆에 미카처럼. 그래서 놀래가지고 신고한 적이 있었다고.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딱 이 부분만 기억이 나요. 연예인 누구였더라? 나중에 혹여나 기억이 나게 되면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미카 못지않는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으시고 이 스토킹 범죄가 정말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법 개정도 나날이 강화가 되고 있긴 한데 아직 많이 부족하죠. 앞으로 더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일어난 한 스토킹 범죄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쉿. 2022년 10월 8일 대전의 한 구급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바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딱 갔을 때
길가에 너무 앳돼 보이는, 어려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구급대원도 당황을 하셨대요. 뭐야, 저 어린애가 신고한 거야? 신고자는 다름 아닌 16살이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안절부절하면서 저희 아버지 저기 계세요 하면서 한 곳을 가리켰는데 그곳은 차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차 안을 살펴본 결과 차 뒷좌석에 아버지 김씨가 온몸에 힘이 풀린 채 엎어져 있는 거예요. 호흡을 확인한 결과 이미 사망한 상태. 그것도 사망한 지 좀 시간이 지난 듯 보였습니다. 구급대원은 바로 물었어요. 아버지 왜 이런 거예요?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고 바로 이 사망한 김씨의 아내 정씨와 최초 신고자인 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큰아들과 아들 정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랑이 술 먹고 술 기운에 그런 건지 뭔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식탁 옆에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 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그 항아리가 김씨 몸 위로 떨어지면서 남편 몸이 찢기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취한 김씨가 깨진 항아리에 찔려 숨졌다는 겁니다. 그럼 사고사인가? 하지만 사망한 김씨의 몸, 겉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 옷을 딱 벗기니까 이게 가관인 거예요. 얼굴은 정말 엄청 맞은 사람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몸은 여기저기에 칼자국이, 항아리에 찔렸다면서 이 칼자국은 다 뭐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머리 뒤통수 쪽에 후두부가 다 깨져 있네. 무언가로 뒤통수를 가격당했다는 건데 거기다 목덜미에 칼침까지. 이뿐만이 아니에요.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칼로 쫙 그은, 엉덩이가 여기 있으면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쫙 이렇게 드래그 하듯이 쫙 그은, 이거는 절대 항아리에 부딪혀 생길 수가 없는데 지금 얘기만 들어보셔도 이 사망한 김씨의 몸 상태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이 아내 정씨는 분명히 남편이 항아리 쪽으로 쓰러지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했는데 남편의 몸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그게 아닌데, 그럼 이 아내 거짓말한 거야? 왜 거짓말을 했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했겠지. 여기서 딱 이상함을 느꼈던 거예요. 바로 이 김씨의 시신 부검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우발적이었다는 정씨와 아들의 말과는 달리 이 김씨의 몸에서 수면제와 독극물이 검출된 겁니다. 너무 타살 정황이 보이잖아요. 경찰은 살인에 염두를 두고 상세하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아내 정씨의 핸드폰과 남편의 핸드폰 등등 핸드폰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김씨 살해 혐의로 아내 정씨와 그리고 16살이었던 아들을 체포합니다. 아들도. 알고 보니까 아버지 김씨를 죽인 사람이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렀어. 도대체 왜 아내와 아들은 남편이자 아버지를 죽인 걸까? 왜? 혹시 이 사망한 김씨가 가정폭력 상습범이었나? 가정을 소홀히 하고 매번 마누라 패고 욕하는, 자식들 때리고 학대하는 그런 남자였나? 아니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엄청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경찰이 혹시나 가정폭력인가 싶어서 사망한 김씨의 핸드폰도 포렌식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핸드폰 속에 아버지 김씨가 큰 아들에게 카카오톡 보낸 메시지가 너무 다정해. 거기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늘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공부도 잘하고 한다고. 그렇게 늘 주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아들과 놀러도 다니고 자상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아들이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같이 함께한 엄마는 또 뭐야? 말리지는 못할 망정.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이 아들은요, 술에 취한 아빠가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다. 참다 충동적으로 열받아 칼을 들고 가서 찔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후에 아버지의 시신을 유기하려다가 실패해 어쩔 수 없이 119에 신고를 한 거였다고. 이런 아들의 말 진실인 걸까요? 16살이었어요. 곁에 엄마까지 있었는데 10월 9일 오전 7시 무렵 아버지 김씨의 시신과 피 묻은 옷까지 흉기가 든 여행 가방을 차 트렁크에 옮기는 아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옷에 달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운전석에 앉은 여자, 엄마 정씨와 함께였어요. 경찰은요, 핸드폰 포렌식 했잖아요.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그날 이 엄마라는 년이,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이 엄마라는 이 여자가 아들에게 보낸 문자가 확인됐는데, 아들, 아빠를 죽이자. 이 문자를 받은 큰아들은 다음날 답장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자는데 지금 죽일래? 그렇게 그날 밤 정씨는 미리 준비해둔 부동액이 든 주사기를 잠든 남편의 심장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잠에서 깬 남편이 저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자 아들이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 찌른 거예요. 그와 동시에 아내 정씨 역시 뒤에서 후라이팬으로 남편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16살 큰 아들에게 죽이자고, 아빠 죽이자고 범행을 제안한 사람이 엄마 정씨인 거예요. 이렇게 잔혹한 짓을 다 저질러 놓고, 그렇게 방금 다 죽여놓고, 이 아내 정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남편이 사고를 당해 너무 슬픈 척 연기를 하면서 시댁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김씨 그이가 사고로 죽었어요. 경찰한테도 우발적인 사고로 죽은 거라며 거짓말을 했고, 김씨를 칼로 찌른 건 자기가 아닌 미성년자인 아들이 한 거라며, 아들이 다 한 거라면서 어린 아들을 단독범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아내 정씨와 큰아들은요, 사망에 쓰러져 있는 김씨의 시신을 훼손까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엉덩이에서 허벅지까지 칼로 쭉 그어져 있었다고. 그게 김씨가 사망한 후에 아들이 훼손한 거예요. 김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엄마와 아들. 좀 더 정확하게는 유기하려고 했던 엄마와 아들. 도대체 왜? 이들의 범행 동기는 뭐였던 걸까? 가정폭력도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주위 사람들의 증언이나 아들과 아버지 김씨가 나눈 메시지, 아내 정씨와 나눈 메시지만 봐도 전혀 가정폭력 정황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 형사분이 아들과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을 보고, 이거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라고 말을 하셨대요.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에게 잘했고 다정했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빠가 엄마를 때려 홧김에 찔렀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잘했던 아버지를 조금의 애정도 사랑도 없었던 걸까요?
이 엄마 정씨는 미리 독극물을 주사기에 넣어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계획적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보험? 돈 때문에 아들과 엄마가 이런 잔혹한 짓을 벌인 걸까? 여러분,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씨가 사망하기 2주 전에 자신의 여동생분에게 전화를 걸어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곤 막 우시면서 나 눈이 실명됐다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후로 눈이 안 보인다고, 눈이 이렇다 보니 엄마 칠순도 못 갈 것 같다고. 교통사고라는데 눈 말고는 전혀 다친 곳이 없는 이상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가족들이 전부 다 교통사고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니 시댁 가족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지금부터예요. 분명히 김씨는 자기 여동생이나 엄마 등 가족들한테는 교통사고 때문에 눈이 실명됐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한테는 또 다르게 말을 합니다. 나 자전거 타다가 이제 굴러가지고 넘어졌는데 집에 와가지고 쓰러져서 눈을 떠보니까 이틀인가 3일이 지나 있더라고. 그때부터 눈이 안 보인다고. 이 말에 친구분이 그랬대요. 아니, 지금 남편이 넘어져가지고 의식이 없는데 그럼 네 와이프는 널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야지. 지금 남편이 2, 3일 정도 의식 없이 누워있는데 119를 부르던지 해서 치료를 받게 했었어야지. 왜 깨어날 때까지 가만히 냅뒀대? 네 와이프 이상해 라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씨가 사망하기 2주 전 눈 실명된 거에 대해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각각 다르게 말을 한 거예요. 도대체 김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씨가 이때 병원을 가긴 했어요. 그때 안과 의사가 눈이 너무 심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눈이 왜 이렇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씨가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 이 김씨의 눈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정확한 이유가 밝혀진 건 수사 과정에서였습니다. 와, 알고 보니까 김씨가 자고 있을 때 아내 정씨가 주사기에 소주를 가득 담아가지고 그 주사기로 김씨 자고 있을 때 김씨 눈을 갖다 찔러버린 겁니다. 와, 너무 무섭지 않나요? 2022년 9월 20일 주사기 안에 소주를 막 넣은 뒤에 잠든 김씨의 눈을 갖다가 찔러가지고 그 눈에 소주를 막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명이 된 겁니다. 그렇게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바로 2주 뒤인 10월 4일 이번에는 남편 김씨가 먹을 국에 제초제, 독극물을 탑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제초제를 먹여도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아내 정씨는요,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인터넷으로 주사기 100개를 더 사고요. 이곳저곳 병원을 돌면서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등 여러가지 약품을 사서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머릿속에는 오롯이 남편을 죽일 생각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죽여야지. 실패했네. 괜찮아. 다르게 또 시도하면 되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 김씨에게 약을 먹이고 계단에서 밀어 살인할 계획도 세웠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이 아내 정씨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걸까? 이 아내 정씨 말로는 남편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언어 장애가 있는 저를 모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고 그게 쌓이면서 죽이게 됐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 살인의 이유인 걸까요? 이게 16살이었던 아들을 끌어들이면서까지
남편을 죽인 이유인 걸까? 이 정씨는요, 언어장애가 있었어요. 정씨는 보통 사람인데 그냥 약간 말이 어눌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스스로 자격지심 같은 좀 약간 예민한 겁니다. 상대방은 그럴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닌데 조그만한 것도 날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내 간식을 다른 사람보다 늦게 챙겨주네? 그러면 나 지금 언어장애 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격이 이렇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정씨 주위에는 친구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김씨와 정씨는요, 무려 1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부부였어요. 잘 살다가 갑자기 연달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아들까지 앞세워 죽인다고? 그냥 나 무시하는 것 같아서 17년 동안 잘 살다가, 이 김씨의 가족들은요, 아내 정씨 지금 뭔가 숨기고 있다, 진짜 살인의 이유 따로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돈이지 않을까. 보험. 이 정씨, 남편 김씨 앞으로 사망보험이나 보험 잔뜩 드러났던 거 아니야? 그거 노린 거 아니야? 하지만 보험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2022년도에 김씨가 가입한 보험만 4개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게 건강보험, 암보험, 교통상해보험, 이번 연도에 가입한 보험 4개 중에 3개는 이 사망사건과 크게 상관이 없는 보험이었습니다. 보험 전문가들은 만약 보험 살인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험 살인 목적으로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김씨의 가족들은 보험이 아니라면 어떤 다른 돈적인 게 엮여 있을 것이다. 돈 때문에 남편 김씨를 죽인 거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 전조가 있었거든요. 이 정량은요, 시아버지의 카드를 훔쳐가지고 약 100만원 정도 몰래 쓰다 걸린 적도 있었고요. 올케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려다가 들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돈. 이런 여자가 자기 남편을 죽였어요. 돈이 안 엮여져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일들로 시댁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아내 정씨와 시댁 딱 연락 끊고 살았었대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기 딱 3달 전에 갑자기 정씨가 큰아들을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왜? 재산을 증여해달라고. 또 돈인 거예요. 3개월 만에 시댁에 나타나서 재산 증여해주세요. 그래서 이때 김씨의 어머니께서, 아니, 나 죽으면 자동으로 김씨한테 재산 증여가 될 건데 나 죽으면 가져가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때부터 뭔가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거기다 딱 이때쯤 이 김씨가 4인 가족인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사업을 해볼까 해서 천안으로 갔다고 해요. 천안으로 갔는데 거기서 사업 조건이 맞지 않아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일자리를 잃고 그냥 온 거죠. 2022년 9월 18일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 김씨를 아내 정씨는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돈은 안 벌어오고 돈도 없어 죽겠는데 나가서 돈 벌어와. 그러니까 김씨가 천안에서 집으로 돌아온 바로 그날부터 막 아내 정씨가 달달 볶기 시작한 거예요. 돈 벌어와 그러면서 소주병으로 그냥 갖다 남편 김씨의 머리 내리쳐버린 겁니다. 천안에서 내려온 바로 그날, 그리고 그 후 20일 뒤에 아내와 아들에게 살해당하신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정씨는 왜 그 어린 16살밖에 안 된 아들을 이 살인사건에 개입시킨 걸까?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까지 끌어들여서 그 다정했던 아빠를 같이 죽이자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또 알겠다고 한 아들도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한없이 잘했던 아버지를. 사건 당일 엄마 정씨는 아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 아빠를 죽이자. 네가 아빠 다리를 묶으면 그 후부터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이런 엄마 때문에 고작 16살인 아들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학교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늘 혼자 다니고 친구도 없고 말도 없는. 그런데 아동센터 관계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조금만 자기 승에 안 차면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곤 했다고. 그래서 아동센터 관계자들끼리 이제 자기들끼리의 이 큰아들이 소통 장애가 조금 어려운 아이로 통했다고 해요. 아무리 엄마가 아빠를 죽이자고 했어도 바로 응 하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아들은 왜 엄마의 말대로 했던 걸까? 이 사망한 김씨의 여동생분이 이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김씨가 사망했다는 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경찰서로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큰아들한테 그러셨대요. 아유, 네 엄마가 어떻게 두 아들을 아빠 없이 키우냐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때 큰아들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마이스토고를 입학할 예정이고, 마이스토고를 들어가면 기숙사가 있어요. 거기서 지내다가 학교 졸업하면 바로 돈 벌 거예요. 그렇게 돈 모아서 동생을 일반 대학에 보낼 거예요. 라고 뜬금없이 16살 그 어린아이가 이런 얘기를, 마이스토고며 뭐 취업이며 기숙사며 16살짜리가 이런 걸 다 알아본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던 걸까요? 아빠를 살해하고 아빠가 없는 미래를 16살 어린 아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당시 아들도 아버지 살해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자기 손에 수갑이 딱 채워지자마자 엄청 당황을 했다고 해요. 제 손에 왜 수갑 채우는 거예요? 왜 수갑 채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촉법 소년이라는 게 있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이 아들은 만 15세였습니다. 즉 촉법 소년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촉법 소년이라 체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자신이 체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누군가 이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 아들에게도 친구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 아들 옆에는 항상 엄마 정씨가 있었어요. 이 정씨는 남편 김씨를 계속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정씨는 생각했던 거예요. 아, 큰아들. 우리 큰아들이 촉법 소년 아닌가? 큰아들이 찌르면 나도 아들도 모두 안 잡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획하에 아들을 끌어들인 거 아닐까. 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아들이 아빠를 죽이는데 납득할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했어요. 그 이유로 아들, 아빠는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 아빠가 있으므로 지금 넌 한부모 특례도 못 받고 더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도 못 가는 거야. 이런 아빠는 없으니만 못해. 아빠가 없으면 넌 더 잘 될 수 있는데 아빠 때문에 지금 너나 나나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빠 같이 죽이자. 아빠 죽고 나면 넌 바로 마이스토고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면 되는 거야. 넌 촉법 소년이라 죽여도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안 해. 경찰이 너 체포도 안 한다니까? 라고 그 어린 아이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거 아닐까요?
분명히 주범은 엄마인데 이 엄마가 자신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전가를 시킨 사건입니다. 아들도 죄가 없는 건 아닌데 이 아들은요, 자기가 체포될 때도 본인이 왜 체포되는지, 자기가 주동자로 몰리고 있는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지금 모든 죄를 아들인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칼로 찌른 것도 아들입니다. 실제 최초 신고자도 아들이에요. 주요적인 행동에 엄마는 싹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아들 엄마 정 씨에게 심리적인 지배를 받았던 걸로 보인다. 엄마의 아바타로 행동한 것 같다. 본인이 계획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진 않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든 사이 실억을 잃은 김 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아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아내가 날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고로 이렇게 된 거라면서 적응하면 된다면서 아내를 감쌌습니다. 이 외에도 시댁이나 다른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아내 정씨나 아들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게 감싸셨대요. 그런 분이셨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와중에도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그런 김 씨에게 아내 정 씨는 9월 20일 주사기로 눈을 찔러 실명시켰고 10월 4일 제초제를 먹이고 10월 7일 아들에게 살인을 제안했으며 10월 8일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아들이 체포되는 상황에서도 아들이 다 한 거라면서 자기 범행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지금 11월 8일 그녀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은 했는데 후에 철회한 것 같더라고요. 첫 공판이 있고 다음 재판은 2023년 1월 13일에 진행이 된다고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직 결과가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결과가 피해자가 더 억울하지 않게 죗값에 응당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남편의 목숨을 빼앗고 어린 아들을 살인자로 만든 비정한 아내이자 엄마에 대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2년 50대였던 양 씨는 운명처럼 같은 50대의 박 씨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나름 열정적인 사랑을 했어요. 내가 일 끝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남자의 집안 살림까지 다 도맡아 할 정도로 남들은 바보 같다 할지언정 나한텐 사랑이었으니까. 그런데 나만 사랑이었나봐. 약 2년 정도 흘렀을 때 이 박 씨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이 양 씨는요,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못 헤어진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박 씨의 마음이 확고한데. 그렇게 2년 연애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 후 약 1년하고도 조금 더 시간이 흐릅니다. 이 양 씨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봐선 안 될 장면을 보고 만 거예요. 어라? 내 전남친 박 씨가 곳에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둘이 손잡고 걸어가고 있네? 난 아직도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당신은 곳에 다른 여자를 만나? 그때부터 다시 불이 확 올라 이 전남친 박 씨를 뒷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봤더니 와, 집안에 벌써 여자친구를 들였네. 둘이 동거하고 있네. 순간 더 엄청 격분, 화가 난 거예요. 그녀는요, 바로 문자 보냅니다. 어떻게 네가 다른 여자 사귈 수가 있어?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가만 안 둬. 내가 니네 둘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걸 전 남친 박 씨한테 뿐만이 아닌 어떻게 여자친구의 연락처까지 알아내가지고 그 여자한테까지 보낸 거예요. 두 사람에게 협박성 문자를 약 20통 정도 보낸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전남친 박 씨, 여자친구까지 둘 다 무시합니다. 아무래도 대꾸하면 더 일이 커질 것 같다 생각했겠죠.
이 양씨 딴에는 내가 이렇게 협박하고 하면 둘이 헤어지지 않을까, 둘이 끝내지 않을까 했어요. 그런데 웬걸 무시하고 그냥 계속 잘 사귀니까 더 열받아 안 되겠어. 이에 그녀는 더 나아가 이 전 남친 집 옥상에 화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농약을 갖다 몰래 뿌려버립니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네가 나 말고 딴 년을 만나? 너네도 이 화분처럼 죽여줘?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잘만 사겨.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안 되겠다. 진짜 둘 다 죽여버려야지. 해선 안 될 생각까지 간 겁니다. 그녀는요 2016년 3월 11일 맥주를 삽니다. 그리고 전 남친 집 근처 폐가로 가요. 거기서 맥주를 다시 꺼내고 미리 준비한 농약도 꺼내요. 농약을 맥주에 몰래 섞습니다. 그리고 종이 가방에 담는데 이때 나름 치밀한 게 전 남친이 좋아하는 거봉, 포도, 블루베리, 쥐포 튀김 등등을 함께 넣어요. 그리고 이 전 남친분이 약간 뇌병변 장애가 있으신가 봐요. 이걸 이용. 혹시나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안 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꼭 죽으라며 장애협회에서 준 것처럼 종이 가방 겉에 장애인협회 스티커까지 어떻게 구해가지고 붙여 놓습니다. 꼭 둘을 죽이고 말겠다는 정말 무섭고 치밀하죠. 그리고 이 농약이 든 맥주를 전남친 집 현관문 앞에 두고 조용히 사라져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전남친과 여자친구분 이거 드셨을까요? 살인사건 발생했을까? 안 되는데. 정말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설퍼서 바로 발각이 됐어요. 당시에 이 종이 가방을요 전 남친 박씨가 아닌 여자친구분이 먼저 발견하신 거예요. 2016년 3월 11일 오전 11시쯤에 이 여자친구분이 종이 가방을 보고 뭐지? 안에 있는 과일부터 차근차근 꺼내는데 그 과정에서 맥주를 딱 들었는데 그 맥주 아래가 쓱 보인 거예요. 어라? 맥주 아래에 뭐가 묻어있는 것 같아. 자세히 보니까 이거 묻은 게 아닌 뭔가 동그랗게 구멍이 뚫렸다가 메꾼 듯한? 찜찜하게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이건 저라도 이거 찜찜하죠. 거기다 나름 치밀하게 한다고 장애인 스티커도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상함을 느낀 여자친구분이 바로 스티커 속에 장애인 협회에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거 두고 가셨냐고. 두고 갔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두고 간 적 없는데요. 그렇게 딱 걸린 겁니다. 이상함에 이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인 박씨에게 전달. 두 분이 이걸 그대로 경찰서로 가지고 가신 겁니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이 두 분은요 이상한 전화 한 통도 받습니다. 맨 처음 여자친구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받았죠?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어. 이게 뭐였겠습니까? 알고 보니 이 양씨가 농약 맥주를 보내놓고 지금쯤이면 죽었겠지? 확인 전화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아. 너무 멀쩡해. 안 죽었네? 살아있네? 자, 1차로 협박 문자를 20통 넘게 보냈는데 헤어지게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더 겁주려고 화분에 농약 뿌렸죠. 그런데도 안 헤어져. 실패했죠. 그래서 지금 직접 죽이려고 농약까지 탔어요. 이것도 실패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멈췄어야지. 하느님이 정신 차리라고 몇 번 기회를 줬잖아. 이걸 캐치 못합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죽여야겠다 생각해 맥주 실패하고 바로 5일 뒤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앞서 사용했던 농약보다 더 독성이 강한 농약을 다시 구매하고요. 이 전 남친이 매일 주문해서 받아 먹고 있었던 우유와 똑같은 우유를 한 통 사고 플러스 요구르트 12개를 사서 또 문제의 폐가로 가요. 여기에 또 농약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지포 튀김, 어묵 튀김 비닐봉투에 넣은 다음에 다시 현관문에 냅두고 간 겁니다. 아니 여러분,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맥주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누가 둔 건지 우리 집 앞에 또 이상하게 놓여져 있어. 이거 먹겠습니까? 안 그래도 누군가 맥주에 독을 타 죽이려고 했다는 거에 놀래가지고 소름이 끼치는데 혹시나 싶어 우유 밑바닥과 요구르트 이리저리 살펴보니 또 뜯었다가 메꾼 흔적이 있어.
사실 이때 이 전남친과 여친분은요, 전에 이 양씨에게 협박 문자를 많이 받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미 경찰에 협박 문자 건으로 신고, 양씨를 고소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맥주 또 했죠. 우유까지 지금 또 했어요. 바로 이거 지문 검사 들어갑니다. 여기서 걸린 거예요. 양씨 지문이 떡하니. 거기다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양씨가 농약 탄 맥주를 들고 전 남친 박씨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떡하니 찍혀있네. 경찰 바로 이 양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양씨는요, 이제 죄송하다, 미안하다가 아닌 범행한 거 후회한다고, 순간 배신당한 것에 너무 상처가 크고, 나는 사귀면서 일 끝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부르면 달려가서 빨래 해달라 하면 빨래 해주고, 뭐 설거지 해달라 하면 설거지 해주고 다 했는데 날 그냥 식모 마냥 자기 편하려고 이용한 건가? 뭔가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다는 생각에, 난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는 생각에 힘들어서 그랬다고. 지금 보시면 맥주병 밑에 구멍 뚫어놓은 게 너무 허술해요. 대놓고 나 여기에 뭐 탔어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이제 못을 하나 주워가지고 불에 달궈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로 농약을 넣고 플라스틱 빨대나 이제 커피 뚜껑 이런 거를 녹여가지고 메꾼 거라고 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허술해서 다행이었죠. 이 양씨는요, 전남친 박씨의 여친까지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을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죠. 살인 미수 및 재물 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그녀는 결론은 위험성은 크게 없다고 판단했던 건지 뭔지, 결론은 1심 재판부 2년 선고했고요. 항소심 역시도 2년 확정. 맨 처음 헤어지고 죽여버리네 어쩌네 협박 문자 보냈고, 그래도 안 되니 남자친구 이제 전 남친 사는 집 옥상 화분에 농약 다 뿌려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니 직접적으로 맥주에 농약 탔죠. 그러고도 실패하니 우유에도 탔어요. 이것도 실패해 다행히도 잡혔죠. 만약 이 박씨와 여친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마셨다면, 만약 이 양씨가 안 잡혔다면 이 양씨는 우유까지 다 실패했어도 또다시 시도했겠죠. 진짜 죽일 때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어쨌든 안 죽었으니까 징역 2년. 뭐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니 뭐 그렇구나 하지만, 지금은 이미 형을 다 살고 새 삶을 살고 있겠네요. 교화가 되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에서 발생했던 2년 사귀었던 전 남친이 나랑 헤어진 지 1년 만에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귄 것에 격분, 둘 다 죽여버리겠다며 맥주에 농약, 우유에 농약, 요구르트에 농약, 화분에 농약, 끊임없이 살해를 시도했던, 징역 2년 받은 한 살인 미수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5년 10월 4일 이른 새벽 다급한 신고 전화가 중국 길림성 한 시골 마을의 평온을 깨트렸습니다. 53세인 마을 주민 다준이라는 남자가 자기 집에 살인범이 들어왔다고 신고한 거예요. 신고를 받은 경찰 몇 분 만에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경찰이 딱 들어갔을 때 바로 눈에 보인 건 신고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집 안에 가만히 서 있고 그 옆 땅바닥에 또 다른 사람이 손이 묶여 누워있네. 땅바닥에 누워있던 남자는요, 얼마나 맞은 건지 얼굴이 아주 그냥 피범벅이 돼가지고 경찰이 막 불러도 아무런 기척이 없어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그 옆 가만히 서있던 신고자 다주는 경찰 왔냐면서 사건 경위를 막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다준 말은 이래요. 사건 전날 밤 아내와 같이 저녁으로 만두 수제비를 먹고 일찍 아내와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설잠 잔다고 해야 할까요? 자고 있는데 옆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는, 이때 딱 그랬습니다. 다준이 자고 있는데 옆에서 꼼지락꼼지락 아내가 일어났다가 다시 누웠다가 하는 게 느껴진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가 화장실 갔다 왔나 보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목이 팍 숨을 못 쉬겠어. 뭐야
놀래서 목 쪽을 만져보니 밧줄이 누군가 내 목에 밧줄을 걸고 쪼이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눈을 번쩍 떴죠? 이때 그는 이 생각이었대요. 내가 죽더라도 너한테 이런 식으로는 못 죽지. 당시 다주는 체력도 다부지고 농사일로 막 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 몸 힘을 막 써가지고 쪼르고 있는 누군가의 몸을 밀어버려요. 밧줄 풀어버린 거예요. 이 새끼 딱 걸렸어. 뒤졌어 너는. 그렇게 누군가와 몸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마도 보통이 아니야. 처음에 몇 대 맞습니다. 그러다가 반격으로 다준이 상대방 얼굴을 주먹으로 팍 쳤는데 그 힘이 상당했던 거예요. 한 대 퍽 맞더니 뒤로 자빠지네. 이때다. 바로 올라타가지고 미친듯이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범인 위로 올라타 때리니 좀 더 정확하게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겠죠. 너 누구냐? 얼굴 좀 보자. 딱 보는데 뭐야? 모르는 남잔 거예요. 보니까 나보다 키도 더 작고 체격도 엄청 말랐어. 왜 소해? 내가 퍽 치니 악 하고 쓰러진 정도인데 그런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날 죽이겠다며 밧줄 딸랑 하나 들고 와? 거기다 당시 다주는 혼자도 아니었어요. 안에 샤워도 있었는데 혼자 뭔 배짱이야? 당연히 때리면서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누구 사주 받았냐? 왜 날 죽이려고 했냐? 대답 안 하네? 또 때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라 이놈 기절했네. 그래서 이때 신고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아내와 같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 남자 둘이서 이렇게 싸울 때 아내는 어디 있었어? 내 말이요. 정신없이 막 싸우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보니 내 아내가 없네. 집에 없는 거예요. 당시 남편 다주는요. 누군가 침입하고 남자 둘이 싸우니 무서워서 아내가 먼저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도착한 후에 그는 늦은 저녁이라 위험하니까 아내 찾기 위해 근처 친척과 친구들에게 막 전화했어요. 혹시 우리 아내 너희 집 갔냐? 아내가 없다. 찾는 거 도와달라. 그렇게 모두가 마을을 샅샅이 뒤지는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연락도 안 되고. 자, 여기서 다시 범인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범인 기절했죠.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다행히도 얼마 안 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상태는 그냥 코뼈가 부러진 정도? 경찰 조사 결과 다준의 집에 침입했던 이 남자의 이름은 48세였던 라오티안. 다준의 집 근처 다른 마을에 살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 라오티안 조사에 들어가는데 이 같은 시간 다준은 아내 찾는데 정신이 없었죠. 경찰한테도 이를 얘기했어요. 아내가 사라졌다고.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이상한 걸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준, 저희랑 내일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최근에 집에 작은 동물이 죽거나 한 건 없었어요? 이런 질문을 왜 갑자기 하지? 피는 왜 뽑아? 최근에 몇 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뇌염에 걸려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 왜요? 그럼 어제 저녁에는 뭐 드셨다고 했죠? 만두 수제비요. 많이 드셨어요? 뭐 먹긴 먹었는데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어서 약간 썼다고 해야 하나? 그래가지고 많이는 안 먹었어요. 이 말을 하면서 불현듯 설마 한 가지 불길한 예감이 싹 드는 거예요. 아내도 갑자기 사라졌고 저 형사님 이런 건 갑자기 왜 물어보세요? 설마 제가 어제 먹은 만두 수제비 약간 썼는데 거기에 뭐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샤오아는 경찰 조사 결과 근처 산 중턱에 숨어 있었대요. 모든 게 드러난 진실은 너무 섬뜩했습니다. 자, 예상하시다시피 다준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마는 아내 샤오아였습니다. 그날 샤오아의 부탁을 받은 라오티안이 다준을 죽이기 위해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차마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용기는 없어. 그래서 라오티안 알아서 잘 처리해줘요 하면서 쓱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렇게 산 중턱에 올라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죽었겠지? 그런데 웬걸 몇 분 후 남편이 날 찾고 있는 것 같아. 남편 번호로 나한테 전화에다가 문자까지 와. 뭐야, 이놈 아직 안 죽었네? 도리어 살인 부탁했던 라오티안이 얻어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샤오와 가슴이 쿵 내려앉은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다음날 오후에 답이 없다 싶으니까 경찰서에 와서 자수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수한 그날 오후 2시쯤 이 라오티안 역시 의식을 찾아 모든 걸 풀기 시작하는데, 샤오아가 살인을 청부했다. 단순한 살인 청부였을까요? 경찰은 라오티안의 핸드폰에서 라오티안과 샤오아의 다정한 사진을 여러 장 찾아냈습니다. 역시나 둘이 불륜 사이였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 둘, 남편 다준을 죽이기 위한 시도가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려 3번이나 남편을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모두 미수에 그쳤던 게 확인된 거예요. 와, 이 사실을 나중에 남편이 알았을 때 너무너무 소름이 돋았겠죠. 거기다 또 하나 경악스러운 게 살인 시도를 3번이나 했었다고 하니 마치 라오티안과 샤오와 불륜 사이를 막 몇 년 동안 이어왔던 것 같잖아요. 전혀. 이 둘은요, 안지 딱 28일밖에 안 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오티안이라는 남자를 안지 28일 만에 남편을 죽이려고 3번이나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 인터넷 채팅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8일 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 샤오아가 막 결혼 생활 후회한다면서 남편 뒷담화를 그렇게 깐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여친 하나 없이 총각이었던 라오티안. 어떻게 했겠습니까? 와, 너 많이 힘들었겠다. 네 남편 왜 그러냐. 난 전혀 그런 스타일 남자가 아닌데. 공감해주는 척 하면서 다정한 척 했겠죠. 그러니까 둘이 급속도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다 한날 라오티안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인터넷상으로만 이러지 말고 실제로 한번 볼까? 봤더니 더 마음에 들어. 우리 이렇게 지내지 말고 같이 살래? 그렇게 반동거식으로 특히 이 아내 2집 살림을 한 거죠. 그런데 2집 살림도 한두 번이지. 진짜 내 여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 남자가 진짜 내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니 한 남자가 자꾸 걸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본 남편 다준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야 아주. 살인을 먼저 요구한 건 아내 샤오아였습니다. 자기야, 이참에 남편 독국물 먹여가지고 죽여버리는 거 어때? 그래서 그 독을 이 라오티안이 준비해준 거예요. 쥐약을 무려 5병이나 사서 줬대요. 이 아내는요, 남편에게 바로 타지 않습니다. 약간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먹이냐? 앞서 언급했던 강아지. 몇 년 동안 가족처럼 키워온 반려견한테 먹인 겁니다. 강아지 밥에 타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강아지가 죽은 거예요. 샤오아는요, 강아지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죽이는 건 직방이긴 한데 이거 약이 너무 세다. 바로 죽는 게 아닌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건지 뭔지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죽는데, 이거 남편한테 먹였다가 남편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죽어버리면, 이 소리를 누군가 들어버리면 이거 들통나지 않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쥐약을 다시 돌려줘요. 라오티안, 이건 안 돼. 수면제 좀 구해다 줘요. 그래서 라오티안이 무려 수면제를 100알을 구해다 준 거예요. 그녀는요, 알약을 전부 가루로 빻아가지고 반죽에 비벼 넣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남편이 먹을 수제비 만든 거예요. 딱 1인분. 여보, 오늘 특식 준비했어요. 맛있게 먹어요. 난 별로 배가 안 고파서. 그렇게 남편 다준이 좋다고 딱 한 입 먹는데, 와, 이거 정성 들여 만들어 준 거라 맛없다고 말은 못하겠고 뭔가 되게 써. 못 먹겠어.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밑반찬들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곁들여 먹었는데 곁들여 먹으니까 좀 나아. 그렇게 다 먹긴 먹은 거예요.
수면제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얼마 안가 그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는요, 수면제 배갈을 다 갈아서 넣었어요. 어쨌든 남편이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다가 죽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도 죽긴 뭘 죽어. 오히려 코 고는 소리만 더 커지고 더 잘 자고 있어. 아, 뭐야. 그렇게 또 실패한 겁니다. 그렇게 이틀 뒤 라우티아는 수면제 한 병과 쥐약 4봉지를 더 사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시도해보자. 그렇게 2015년 10월 1일이 되는데 이때 샤오아가 라오티안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내 핸드폰을 가져갈 것 같아.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연락하기 힘들 수도 있어. 그렇게 다시 2, 3일이 흐릅니다. 사건 당일날이 된 거예요. 10월 3일 오후 2시쯤 라오티안이 자기 밭에서 밭일을 하는데 갑자기 샤오아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다짜고짜 이 여자가 막 울어. 뭐야, 왜 그래? 자기야, 남편이 나 때렸어.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날 저녁 샤오아가 수면제 44정을 다시 으깨가지고 만두 소에 넣은 겁니다. 만두 수제비를 또 만든 거예요. 이거 또 먹고 다준 잠이 드는데 이때 이걸 확인한 그녀는 집을 쓱 빠져나와요. 그리곤 라오티안한테 얘기합니다. 저번처럼 실패하면 안 돼. 만약 새벽 1시쯤 자기가 우리 집에 갔는데 아직도 그이가 아무 이상 없이 코 골고 자고 있으면 옆에 밧줄 갖다 뒀으니까 그걸로 콱 목 졸라 죽여버려.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이 아내 딴에 만약 남편이 수면제로 죽었다고 나오면 남편과 그날 싸웠는데 남편이 속상해서 살기 싫다며 수면제를 먹은 것 같다. 만약 밧줄에 의해 죽는다면 남편이 그날 싸워 열받아서 그냥 죽어버릴란다 하고 목을 맨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심산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라오티안이 딱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와, 코 고고 자고 있네. 그러니까 밧줄 들고 콱 목을 조른 거예요.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준 힘이 셀 줄 몰랐어. 이 새끼 뭐야? 씨름 선수야? 뭐야? 운동했어? 힘이 장사야.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죽게 생겼어. 지가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기절한 거예요. 라오티안과 샤오아 바로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됩니다. 사실 이 라오티안은 한 번 결혼해서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거예요. 다신 여자 안 만나겠다고 이혼 후 혼자 그렇게 지내다가 외로워. 그렇게 무심코 인터넷 채팅을 하게 됐고 거기서 샤오아를 만나 이렇게까지 한 거거든요. 반대로 다준과 샤오아는요. 무려 28년 동안 부부 생활한 사이였어요. 28년이 28일을 못 당하네. 28년의 부부 관계가 28일의 관계보다 못해. 샤오아는 무려 3번이나 남편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진짜 그냥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 이유 하나였던 걸까요? 그럼 이혼을 하면 되지. 사실 약 30년 전 26살이었던 다준과 같은 마을에 갓 성인이 된 샤오아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사이가 좋게 지내다가 사귀게 됐고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를 얘기하게 되는데 샤오아 부모님이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시 다준 마을에서 거의 악동이었다고 해요. 학원날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싸움 붙이고 다니고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샤오아가 아빠 엄마 나 임신했어 이러니 어떡해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던 거예요. 결혼 후 얼마 안가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3명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샤오아의 언니가 이 부부의 집을 찾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어느 통을 열었다가 약간 샤오아의 일기장 같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기장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 남편한테 맞은 것 같은 그런 글들이. 이거 보고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물었죠. 야, 너 남편 다준한테 맞았어? 그랬더니 조용하라고. 언니 일 커지게 만들지 말라고. 그냥 모른 척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 언니 이혼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이혼은 못할 것 같다고. 왜냐? 이혼하자고 안 해본 건 아니래요.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 다준이 이혼하고 싶어? 누구 마음대로.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 죽어야 끝낼 수 있어. 네가 나 없이 행복한 꼴? 널 죽이면 죽였지. 나 절대 못 봐. 이렇게 말하니 무서워서 어떻게 이혼합니까? 제가 앞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오티안과 샤오와 둘이 막 연락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샤오아가 남편이 내 핸드폰 압수해 갈 것 같다고 남편한테 맞았다는 말도 했었죠. 이게 이런 전제였던 거예요.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이 여자가 내연남을 끌어들인 거죠. 사실 이 아내 샤오아가 라오티안을 만났을 때쯤 남편 다주는 바로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 하루 종일 이 여자가 핸드폰만 부여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2015년 10월 1일 다준이 아내 몰래 핸드폰을 쓱 봤더니 이상한 번호 하나와 계속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놈이랑 며칠 만에 통화만 28번이나 했어. 다준은요 바로 28통이나 통화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띠르르릉. 여보세요? 남자가 받네. 딱 걸렸어. 남자 목소리만 확인한 후에 바로 전화를 딱 끊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샤오아 너 일로 와봐. 너 바람피냐? 당연히 이런 상황에 샤오아 입을 꾹 다물고 아니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죠. 그런데 안 통하죠. 야 문자 내역 봐라. 야 내가 지금 전화 걸었더니 남자가 받는다. 야 이년이 미쳤나? 또 맞은 거예요. 이 상황에 그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핸드폰 뺏겼고 이 계기로 더 죽이고 싶어지게 된 거죠. 결론은 살인미수 혐의로 이 둘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샤오아 이렇게 말했대요. 다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주세요. 경찰이 샤오아한테 왜 남편을 죽이려고 했냐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남편이 성질이 급하고 날 때려댔다. 날 통제하려고 했다.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었고 고통의 나날이었다.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에 경찰은요 반대로 라오티안한테 물었습니다. 왜 잘 알지도 못하는 다준을 죽이려고 했냐. 그랬더니 라오티안은 그녀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녀와 살림 합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이 지금 두 사람의 대답 자체가 보여주고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에게 푹 빠져있는 라오티안을 이용한 거라고. 실제 샤오아는요 라오티안의 풀네임 정확한 이름도 모르고 있었대요. 제가 이 사건의 처벌을 찾지 못했어요. 살인으로까지는 안 갔고 살인 미수다 보니 사형은 안 나왔을 것 같고 몇십 년형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추후에 알게 되면 더보기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살인 미수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8년 7월 19일 라나는 남편 스티브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스티브가 심하게 많이 아파. 현기증으로 혼자 생활하기도 힘들 정도랄까? 거의 침대에서만 누워 생활하고 있어. 내가 곁에 없으면 생활하기 힘들 정도라. 그래서 내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네. 이 말에 스티브의 가족과 친구들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스티브의 병문안을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라나 왈. 우리 남편이 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해요. 병원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친구고 가족이고 다들 얼굴도 보기 싫다고 의사까지 만나기 싫다고 하니 미치겠어. 그래도 내가 간호사잖아. 가운데서 남편 잘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이 말을 하고 며칠도 안 돼서 21일 아침 아내 라나는 남편 아침 식사를 도와준 뒤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어요. 마당을 어느 정도 정리한 후에 남편이 이제 자고 있는 줄 알고 딱 들어왔는데 웬걸? 남편이 계단 아래 쓰러져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란 그녀는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다짜고짜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나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그렇게 최초 신고가 들어갔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당시 스티브의 몸에 멍이나 철과상 없었어요. 이게 이상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면 상처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데 현장에 싸운 흔적도 전혀 없었어요. 그럼 뭐지? 그런데 특이점이 하나 있어. 스티브 온 몸에 뭐 이렇게 보라색 반점이 많아? 가슴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보라색 반점이 쭉 퍼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했을 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아내 라나 왈, 남편이 평소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평소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다 보니 경찰은 계단을 이제 올라가려고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심장병 발생, 그대로 쓰러져 사망했구나. 하지만 정확히 해야 되니까 이제 스티브의 시신을 부검하려고 한 거예요. 독극물이나 여러 가지를 확인해 봐야겠다. 그랬더니 이 아내 라나가 저희 남편 몸을 해부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막아서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경찰 좋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부검은 안 하고 독극물 테스트와 간단한 검사만 그럼 해보겠다고. 여기까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부검도 안 되고 어떠한 검사도 안 된다. 무조건 빨리 화장을 시켜야겠다는 겁니다. 얼른 시신 달라고. 우리 남편 편해질 수 있게 얼른 하늘로 보내줄 거라고. 아니, 이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모를 남편의 정확한 죽음의 원인을 알아보겠다는데 아내가 막 난리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 아내는요, 남편 스티브의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니, 경찰이 계속 스티브 부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못하겠다니까. 아니, 사실 스티브가 마리화나를 좀 피우고 있었거든요. 부검하면 이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남편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된다고 막았다니까. 이 말을 들은 스티브의 가족들은요, 당황했습니다. 우선 내가 오랫동안 봐온 스티브는 마약 이런 걸 할 애가 아닌데, 거기다 여러분 솔직히 미국은 마약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존경받는 사람들도 마리화나를 피운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 부끄러운 거고 숨어 살아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잖아요. 막 부검까지 부끄러워서 거부할 만큼은 아닌데 웬 유난이지? 싶었던 거예요. 거기다 더 대박인 게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보니까 이 아내가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남편 스티브의 물품을 다 갖다 버리고 치워버렸네. 무슨 죽길 기다린 사람처럼 망설임이, 그리움이 없어. 남편이 입었던 옷까지 다 기부해버렸네. 심지어 둘이 결혼할 때 맞춘 결혼 반지도 팔아버린 상태였대요. 이건 스티브의 가족들이 봐도, 경찰이 봐도 정상적인 남편을 잃은 아내의 모습이 아니죠. 경찰 또한 이상해서 이 죽음에 뭔가 비밀이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스티브의 집을 수색합니다. 그렇게 스티브가 생전 누워있었다는 침실로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깨끗해 보여. 그런데 경찰이잖아요. 망설임 없이 스티브가 누워있었다는 침대, 그 침대 매트리스를 딱 들어 올리는데 매트리스 밑에가 물에 막 젖어 있었던 흔적이 있어. 매트리스 밑쪽이 물이 막 묻었다가 이제 그게 마른 자국들이 꽤 있는 거예요. 경찰은 바로 이 매트리스 시트를 살짝 찢어 조사 들어갑니다. 이거 물자국 아니었어요. 소변 자국이었습니다. 소변이 매트리스 밑쪽에 흥건하게 묻어 있었던 거예요. 누구 소변? 사망한 스티브의 소변. 매트리스 아래 전체가 오줌이 말라 있었거든요. 이 말은 스티브가 살아있을 때, 이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매트리스가 이제 거꾸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막 물이 묻어 있었던 그쪽으로 이제 스티브가 누워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스티브가 누워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 침대에 누운 채로 오줌을 막 쌌던 거예요. 그리고 사망하고 나서 이 여자가 매트리스를 뒤집어가지고 놨던 겁니다. 그 오줌의 양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분명 아내는 남편을 정성껏 돌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화장실 가는 것도 안 도와줬어?
그녀는요, 남편이 의사를 만나려고도 안 한다며 의사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간호사라 지가 다 안 돼. 뭘 알아. 그럼 의사를 하지 왜 간호사를 해. 그리고 경찰은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스티브의 핸드폰이 안 보인다. 이 스티브 가족들 말에 따르면 스티브 한시도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는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 핸드폰 어디 갔냐고. 이 모든 걸 알게 된 경찰, 바로 라나 불렀어요. 매트리스 밑쪽에 스티브의 소변이 가득 묻어있던데 그렇게 스티브 몸이 안 좋았다면서 왜 의사 안 불렀어요? 이거 뭐예요? 이런 모든 질문에 그녀는요, 모른다고만 얘기합니다. 이것 자체가 말이 되냐고요. 이 무슨 무책임한 말이야. 이 스티브의 가족들 역시도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부검하지 말라 지랄해도 그냥 해달라고, 부검해달라고 강력 요구합니다. 그래서 부검이 진행되는데, 와, 해부에서 보니까 뭔가 이야기 맥락상 여기서 막 부검 결과 타살이었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해부하고 부검했는데 자연사 같은 거예요. 자연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중순, 즉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 반전이 일어나요. 부검 플러스 이때 검시관이 독성 테스트 신청을 넣었는데 그 결과가 이때 나온 거예요. 보니까 스티브의 혈액에 엄청 많은 테트라하이드로졸린 성분이, 이거는요 쉽게 안약의 일종입니다. 혈관을 수축시켜 눈의 충혈 등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무색무취로 맹독성이 있기도 합니다. 소량을 복용하면 메스꺼움과 현기증을, 많이 복용할 시 중추신경계 마비 플러스 심장마비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이 약물은요,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치료제 플러스 가장 흔한 범죄 도구가 돼버렸죠. 이 독성, 이 안약에 쓰이는 이 성분이 왜 스티브의 혈액에서 나온 걸까? 눈에 주입해야 할 방울을 누가 그의 입에 넣었냐?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죠. 스티브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단 한 사람, 스티브의 아내 라나. 아니, 그런데 친척과 친구들 말에 따르면 이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는데 왜 남편을 죽인 거지? 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그 이유구나 감이 오실 거예요. 분명히 가족들은 생전 스티브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가 유언장을 적어놨다고. 들은 게 끝이 아니에요. 실제 적은 유언장 보여주기까지 했었대요. 그런데 정작 죽고 나니 유언장 얘기가 쏙 들어갔네. 스티브의 유언장 어디 갔어? 이에 가족들 아내 라나한테 물었죠. 야, 스티브의 유언장이 안 보인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스티브 유언장 같은 거 남긴 거 없는데? 이 무슨 소리야. 가족들이 분명히 듣고 보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스티브와 가장 가까운 아내가 자기는 모른다, 그런 거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가족들 벙찐 거예요. 여러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배우자가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그의 모든 재산이 자연스럽게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마 돈이야? 64세였던 스티브는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부자였어요. 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되게 허덕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되게 좋아.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의료계 쪽으로 빠진 거예요. 스포츠 재활 산업 쪽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몇 년에 걸쳐 스티브의 재활 및 물리치료 클리닉이 동남권 전역에 오픈, 41살의 젊은 나이에 은퇴하고 일 안 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은 겁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자가 된 거죠. 2013년 59세였던 스티브는 이때 이미 6번의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여자를 좋아했대요. 결혼하고 이혼하고를 막 반복하다가 만난 겁니다. 자신보다 12살이나 어렸던 간호사 라나를.
라나는 스티브를 처음 만났을 당시 되게 형편이 안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 옷도 그냥 명품 아니고 그냥 입고 다니고 가방도 명품 말고 길거리에서 이제 깔끔하고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메고 다니고 우리한테는 뭐 특별할 거 없는 모습이었지만 이 부자인 스티브에겐 이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사랑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거기다 이 여자 자기 형편이 어렵고 해도 전혀 처지지 않아. 그게 뭐 내가 뭐? 난 당당해. 돈 없는 게 죄야? 내 자존심까지 굽힐 필요 없잖아. 더 매력적이야. 스티브가 막 적극 애정 공세에서 연애 시작 2년 딱 연애하고 바로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이 둘은요 플로리다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이사를 해요. 반짝이는 한 호수 기슭에 아름다운 대저택을 지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죠. 이때 이 둘을 부러워했던 사람들 정말 많았었대요.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불과 3년 만에 비극이 닥칠 줄. 이곳으로 이사오고 3년 만에 스티븐이 죽은 채 발견된 거예요. 경찰이 이상하게 본 건 더 있었어요. 제가 이 라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간호사였어요. 자기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놀래서 달려가 심장이 멈춘 걸 확인한 후에 뭘 했겠습니까? 남편 살려야겠다는 그 생각에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여자 남편 죽은 거 딱 알고 바로 이웃집으로 갑니다. 이웃들이 심폐소생술 했대요. 거기다 남편 쓰러진 거 발견하고 이 여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 말로는 너무 당황해서 다짜고짜 밖에 나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잡았다고 했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보통이면 핸드폰으로 긴급 전화를 한다거나 하지 않나요? 경찰에 신고도 직접 안 했습니다. 그 오토바이 그 사람일지. 이것 자체들도 다 이상하죠. 다 자기가 안 하고 다 외부인을 끌어들인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기 의심을 없애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 겁니다. 거기다 와 보니까 이 여자 2016년도에 석궁으로 남편 스티브의 뒤통수를 쌌네? 다행히도 스쳤어. 이때 스티브 놀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이 여자 뭐라고 하냐? 아니 스티브랑 말다툼을 좀 했어요. 스티브가 먼저 절 때렸어요. 그래서 열받아서 석궁으로 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도 경찰이 이상하니까 더 강도 높게 쫀 거예요. 진짜냐 사실대로 말해라.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했더니 갑자기 또 말을 바꿉니다. 사실 스티브랑 양궁을 했어요. 잘못 쏜 거예요. 모든 건 사고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2년 뒤에 바로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하자면 둘이 2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사했죠. 거기서 1년 만에 석궁으로 쏘고요. 이 일이 있고 2년 뒤에 이렇게 죽은 채 발견된 거예요. 그럼 결혼하고 내내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건가? 와 이거 독한 년이네. 여튼 2018년 8월 29일 신문을 시작한 라나 경찰이 이 약물 얘기를 했어요. 네가 탄 거 아니냐. 이 말에 놀래지도 않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스티브는 이상한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곤 했는데 거기에 꼭 저만액 그 안약을 몇 방울 넣어 먹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먹는 음식에 안약을 넣어갖고 먹어요. 무색무취에 아무 맛도 없는 건데 그걸 왜 타먹어. 제 티도 아니고. 당연히 경찰 이 말 믿지 않았죠. 경찰은요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 내용을 바꾸자. 라나 죽은 스티브 어떤 남편이었어요? 물었더니 그렇게 좋은 남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 내내 그 남자가 절 학대하고 때리고 고문했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를 아는 다른 가족들 말은 친구들 말은 전혀 다른데 거기다 제가 6번 결혼한 남자라고 했잖아요. 전처들 말도 전혀 다른데 스티브 야무지고 유머러스한 남자였다. 가정폭력 성향 전혀 없었다. 왜 너한테만 가정폭력 성향이 있었을까? 거기다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스티브 가족 모임이 있었대요. 거기서 이 둘의 모습은요 엄청 다정해 보였었다는 거예요.
둘이 바짝 붙어가지고 키스하고 사이 엄청 좋아 보였다는데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딱 각이 나오잖아요. 남편 재산 지가 다 가로채려고 남편 사구사로 위장 죽인 거네. 증거만 찾아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웬걸 이 여자가 자기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거예요. 다행히도 죽진 않았고요. 의식만 잃은 상태로 발견됩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의사와 몸에서 마취제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 그 마취 약물 먹은 그 양이 되게 작다고, 절대 죽을 수 없는 양. 기껏해야 정말 심해야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 보통은 그냥 쓰러진 걸로 끝나는 정도의 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경찰의 강력한 압박 수사에 피해를 입은 또 한 명의 피해자처럼 보이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만 이는 더 경찰을 열받게 했습니다. 와, 네가 미쳤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경찰은요, 그녀가 좀 나아지길 기다렸다가 바로 다시 체포, 다시 신문합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 생쇼를 하면 경찰 그냥 수사 끝낼 줄 알았는데 이 경찰이 포기를 안 해. 이러니 지가 어쩔 거예요. 이미 경찰은 100% 확신한 상태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 커피에 안약을 들이부었습니다. 수감되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라나는 남편에 대한 비난, 경멸하는 말들을 엄청 쏟아냈습니다. 날 때렸다, 날 통제하려고 했다 등등등.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죽인 거야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인을 한 정당한 이유. 하지만 경찰은 알고 있었거든요. 개소리 집어치워. 너 남편 재산 노리고 죽인 거 아니야. 무슨 남편이 널 폭행하고 뭐 널 통제하려고 해. 웃기고 자빠졌네. 야, 전혀 그런 정황이 없는데 돈 때문에 죽인 거 아니야, 이 악마 같은 년. 2020년 1월 17일 스티브가 죽은 지 1년 이상이 지나 라나 법정에 섰습니다. 지 말로는 절대 재산 때문에 죽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스티브가 야속해서 장난을 좀 친 거였어요. 죽을 줄 몰랐어요. 진짜예요. 조금 고통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하지만 라나는 간호사였어요. 검찰이 봤을 땐 너 이 독성분 이 정도 복용하면 죽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스티브는 적어도 3일을 고통스럽게 보내다 죽었습니다. 라나는 스티브에게 몰래 계속 독을 먹였어요. 천천히 일할 능력을 잃게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침대에 누워만 있게끔. 그렇게 그녀는 점점 독의 복용량을 늘려갔습니다. 스티브가 완전히 불능이 될 때까지. 그녀는요, 독에 중독되어가는 그를 돌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매트리스 위에서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그냥 냅둔 거예요. 그 위에서 자든지 말든지. 스티브는요, 어느 순간 느꼈을 거예요. 이 여자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돈 청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 여자가 내 핸드폰과 집 전화까지 다 가져갔네. 나 일어설 힘도 없는데. 그렇게 침대에 누워 이틀 3일을 끙끙 앓다가 와, 이놈의 여편네가 또 커피를 들고 오는데 내 눈앞에서 그 커피에 안약 한 병을 다 부어 넣네. 그러더니 나한테 마시라고. 안 마실 수가 없었죠. 힘이 없으니까. 안 마시면 힘없는 날 이 여자가 때리고 협박하고 막 괴롭히니까. 그걸 받아 마시자마자 이 여자는 마당에 가서 풀을 베기 시작. 그 틈에 이제 살겠다고 그 몸으로 몸부림치듯 침실을 기어 나온 거예요. 긴 계단을 따라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서 도움 청할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가 드디어 온 힘을 다해 맨 아래층으로 딱 내려왔을 때 이 무슨 하늘의 장난이야. 딱 다 내려왔을 때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그렇게 사망한 겁니다. 그녀는요, 남편의 죽음을 확인한 후 채 이틀도 안 돼서 바로 보험사에 나 남편 죽었어요. 그의 이름으로 된 사망보험금 주세요. 25만 달러 하나로 약 한 3억 정도 달라고 바로 신청합니다. 이틀도 안 돼가지고.
와, 검찰은요, 판사한테 이 여자에게 최대 50년의 징역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라나의 변호인은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로 받아쳐요. 라나는 어릴 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어릴 때 군인 3명에게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의 심신미약을 또 주장한 거예요. 뭐 만만한 게 심신미약이지. 결론은 고의적인 살인 인정돼서 가석방 없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생각보다 덜 받았죠. 그 안에서 콱 죽어버리라고 80년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사진 보면 그냥 평범한 여자 같은데 진짜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남편의 보험금, 재산을 노린 무서운 미친년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라몬은 2007년 한 살사 클럽에서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룰루. 라몬 자기 말로는 살사 클럽에서 이 룰루를 딱 보자마자 내가 늘 그리던 꿈속의 여자를 만났다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룰루는 전통 미국인이 아니에요. 멕시코 출신, 거기다 멕시코에서 전에 결혼해서 아들과 딸도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때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 딸과 함께 방문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상태였어요. 그렇게 연애를 이어가던 둘, 3년 후인 2010년 4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룰루, 미국 영주권을 가지게 되고요. 둘 사이에 한 명의 딸까지 플러스로 낳게 되죠. 이 둘은요, 결혼하고 잘 살았습니다. 금술 좋았어요. 2015년까진 말이죠. 이들 딱 5년 잘 살다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왜? 2015년 복싱 코치로 활동하고 있었던 남편 라몬의 도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된 거예요. 부부 사이에 고비가 온 건데, 그러면 보통 부부가 서로 으쌰으쌰 더 힘이 돼야 하는데, 이때 이 아내는요, 뭐 그지 새끼도 아니고, 뭐야 이 남자, 이제 돈이 없네? 싫어. 나 이렇게 궁상맞게 살려고 너랑 결혼한 거 아니거든? 원하던 미국 영주권도 얻었겠다. 이제 아쉬운 거 없어. 바로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라몬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남편 라몬, 이렇게 그냥 아내 보낼 순 없었어요. 우리 잘 지냈잖아. 좀 경제적으로 기울어졌다고 이러기야? 이혼 못해줘.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돌아섰는데 너무 이혼하고 싶은데 절대 안 해줄 것 같아.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죽여버리면 되겠네. 아니,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가죠? 여튼 죽여버리면 되겠는데 내 손에 피는 묻히기 싫어. 어쩌지? 사람 쓰면 되지. 그렇게 남편 청부살인을 계획한 겁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사람을 죽여? 그것도 남편을? 이게 말이야 똥이야. 그녀는요, 열정적이었어요. 아주 그냥 밤낮으로 막 수소문해가지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던 전과자 구스타보라는 한 남자한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40만원 정도를 주겠다면서 자기 남편 라몬을 죽여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싸, 죽었다. 머리에 피가 묻은 채 구덩이 속에 사망해 있는 남편의 사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유튜브 심의상 모자이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튼 이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아내는 악마의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집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이 룰루는 체포가 되는데요. 뭐야, 청부한 거 들통난 건가? 그 청부 부탁했던 구스타보가 불었나? 여튼 경찰서로 딱 잡혀오는데 뭐야? 경찰서에 죽은 남편이 떡하니. 뭐야 이 상황? 알고 보니까 이 남편 라몬이 며칠 전 자신한테 권투를 배웠던 자기 제자 한 명한테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은 거예요. 저 선생님을 죽여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의뢰인이 선생님의 아내분이세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 좀 죽여달라 부탁했던 그 청부업자가 기가 막히게 내 남편의 제자야.
여튼 이 제자의 말에 이 남편 너무 큰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 한들, 내가 그렇게 미웠다 한들, 어찌 정이라는 게 있는데 날 죽이려 들었다는 게 놀래면서도 좀 뭔가 괘씸했겠죠. 그래서 이 남편은요, 바로 제자 구스타보한테 아유 말해줘서 고맙다 야, 계속 아내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내와 만나게 되면 그녀가 하는 모든 말 녹음하고 녹화 좀 해줘, 증거가 될 만한 거 모두 보관해줘. 그리고 바로 남편 라모는 경찰서로 가서 바로 이를 또 알립니다. 내 아내가 날 죽여달라고 살인청탁을 넣었다. 이 말을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찰은 FBI의 지원까지 받아서 비밀리에 이 룰루를 체포할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 계획이 바로 남편이 그녀가 계획한 대로 살해당한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 거예요. 만약 남편이 그녀가 계획한 대로 죽었다 하면 그녀는 무슨 반응을 보일까? 특수 분장을 하고 죽은 척한 사진을 찍은 후에 구스타보가 몸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아내 룰루를 만나 사진을 전달하는데,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구스타보를 만난 아내 룰루, 가짜 남편의 시신 사진을 딱 받아들고 보인 반응, 와, 미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행복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남편 정확하게 죽은 거 맞죠? 라며 확인 사살까지. 아싸, 드디어 죽었다. 악마의 웃음이죠. 와, 이걸 남편이 딱 봤을 때 진짜 속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정말. 그녀의 반응을 확인한 경찰과 FBI는 바로 현장에서 살인교사 혐의로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정말 악하죠? 이 둘 맨 처음엔 연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너무 사랑한다면서, 좋아한다면서, 너 없으면 안 된다면서 결혼했을 텐데 그 마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나. 세상에서 아예 없어지길 바란 거 보면 코딱지만큼의 정도 없었나 봐요. 사랑한다며, 너 없으면 안 된다며,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야. 와, 진짜. 실제 이 남편이요, 이 영상 속의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요, 내가 죽은 걸 보면서 웃고 있었다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라모는 이혼을 이야기하곤 했지만 한순간도 아내가 진짜 나를 죽이고 싶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가짜 시신 사진을 찍을 때 내 마음은 정말 끔찍했다 라고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와, 저였으면 이 미소 짓는 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징역 20년? 너무 처벌이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짧고 굵은 악마 아내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